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민들을 꼽으라면 아마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을 꼽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이야 워낙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군을 쫓아내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아프간을 장악해갔고 온갖 잔인한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에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그토록 외국으로 탈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거의 모든 외국 대사관, 기업, 단체들을 싸그리 쫓아냈으면서도 유일하게 계속 남아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면서 사무실을 찾아와 특별히 부탁한 한국 단체가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전해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소식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2001년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는 탈레반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며 침공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임무는 끝났다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적을 상대하겠다고 강조하며 철수의 정당성을 내세웠는데요. 어쨌든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은 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 거의 모든 외국인에게 31일까지 아프간을 떠나라고 명령했고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사실 미군의 철수로 고민에 빠진 몇몇 국가들이 있기는 했지만 전 세계가 정말로 우려했던 것은 탈레반 체제에서 살아야 하는 아프간인들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세워진 이후로 아프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형적인 장점 때문에 단 한 번도 편안했던 날은 없었으니까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관계로 1800년대부터 2021년까지 늘 강대국들의 싸움터였습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그리고 이제는 탈레반까지 매일을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프간 국민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늘 먹을 것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늘상 다른 나라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설사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사막이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농사는 기대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게 희망을 보여준 한국인 한 명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에 떨어진 지 3달 후 서울에서는 한나이 지긋한 노신사 한 명이 제33회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합니다. 그의 이름은 권순영,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 NEI 위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상을 수상한 후 남긴 수상소감이 특별했는데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만큼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정부기구가 아프간을 떠났지만 NEI는 끝까지 남아 난민을 돕고 있는데 탈레반 경찰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처지가 딱한 사람들을 도와달라면서 격려해줬죠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길래 탈레반 경찰이 사무소까지 찾아와 계속 남아도 좋다고 격려했던 것일까요? 국제통화기금 IMF 기준 세계 최빈국 아프가니스탄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충돌로 맘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수익성이 높은 식물 하나를 찾았습니다. 양귀비인데요. 사람을 환각에 빠지게 하는 약 위 한 종류인 이 식물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손에 꼽이는 고수익 식물이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잘 자라는 특이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UNODC 유엔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물량을 무기로 수급과 가격까지 조절하는 제2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무게에 지친 아프간인들도 점차 이 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인구의 약 10%가 중독되어 삶은 더 핍박해지고 기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아이 5명 가운데 1명은 5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평균 16살에 결혼해 6명이 아이를 낳는 여성 가운데 일부는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영양실조였죠. 이런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한 한국인이 사비를 털어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갑니다. 바로 권순영 대표인데요. 그가 아프간인들을 위해 제시한 농작물이 바로 콩입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UC 데이비스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식품생화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1986년 세계 최고의 식품회사 네슬레에서 콩을 이용한 의료식품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 NEI를 설립하고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NEI 사무소를 냈죠. 무작정 아프간으로 달려가서 그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아프간의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콩을 재배해야 한다며 설득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콩의 원산지는 한반도입니다. 즉, 수천 년간 인류의 영양원이자 생명을 유지해준 콩이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뜻이죠. 한국이 원산지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콩, 쑥과 보리, 맥도 구분 못하는 바보라는 의미로 쑥맥이라는 단어를 쓰고 콩을 가득 실어 나르던 강이라 하여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콩을 키워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좀 더 볼까요? 콩의 원산지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옛 고구려 영토인 만주 지방이 콩의 원산지인데 이 지방에서 약 5,000년 전부터 콩을 재배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북한의 회령 유적지에서는 고조선 유물과 함께 콩, 팥, 기장 등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라는 사실은 1920년대에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의 모스와 도세 등 동양 식물탐험 원정대를 구성해 한반도로 건너와 콩을 수집해 갔는데 총 4,471점의 콩 중에서 한국에서 3,379점, 일본에서 579점, 만주에서 517점을 채집했습니다. 식물의 원산지를 추정할 때는 그 변이종이 얼마나 많은 출현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반도에서 3,379점의 변이종이 발견됐다는 것은 한반도가 원산지라는 점을 증명해주죠. 이 두 명의 학자 역시 조선에서 모은 자료와 사진만으로도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콩은 어마어마한 단백질을 품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전쟁터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각국은 콩가루가 섞인 밀가루나 콩가루빵, 콩꼬리, 콩죽 등을 배급해 병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죠. 어쨌든 그의 이러한 정성에 감동한 아프간 정부는 그에게 30에이커 약 37,000평을 99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고 그는 5개 이상의 종자를 가져가 수차례 시험 재배를 거친 끝에 척박한 아프간에서 생존 가능한 종자를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2004년 한 개 주에서 5에이커의 콩 시험 재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2005년에는 12개 주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프가니스탄 전체 34개 주 가운데 30개 주가 콩을 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사막이 많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콩은 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후와 토양에 딱 맞는 종자를 재배하기에 적합했는데 생산이 시작된 이후로 피골이 상접했던 아이들의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영양실조로 출산 중 사망하던 산모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왜냐면 영양실조의 가장 큰 원인은 단백질 부족인데 콩은 소고기 25%, 나 닭고기 22%, 달걀 13%와 달리 40% 가까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지찌개 한 그릇이면 밤 한 그릇 뚝딱 할 정도로 훌륭한 식재료죠. 그런데 이 비지의 국제적 명칭은 일본어 오카라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비지라고 부릅니다. 이 척박한 아프가니스탄 땅에 처음으로 콩을 심은 사람이 바로 한국인 권순영 대표이기 때문이죠. 아프가니스탄에 처음으로 콩을 재배해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린 권순영 대표의 NEI는 잔인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탈레반에게도 예외였습니다. 2003년, 즉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2년 뒤부터 아프간으로 건너간 그는 탈레반의 입장에서는 자칫 미군의 뿌악지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연결고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NEI 사무실은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의 타깃이 되기도 했었으나 사무소를 찾아온 경찰들도 난민에게 제공할 식량 꾸러미를 만드는 것을 목격하고는 처지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달라며 오히려 격려해 주었죠.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경찰 조사와 불심 검문을 받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좋은 일한다, 계속해서 아프간에서 훌륭한 일을 해달라며 되려 그에게 부탁을 해왔다고 하죠. 그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탈레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가 진심을 다해 아프가니스탄의 영양실조 퇴치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가난한 국가를 돕겠다며 아프리카 모델을 내세워 아프간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아프리카처럼 도와주겠다고 선언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권순영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은 민족적 자긍심이 아주 높은 나라다. 타국의 원조를 고마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움과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권 대표는 한국 역시도 전쟁을 경험한 후 헐벗고 굶주린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자급자족의 달콤한 열매를 나눠주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석 경제 고문이었던 자킬리월은 권 박사는 맨몸으로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처음에는 먹어보지도 못한 콩을 키운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의 노력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마음이 열렸다고 회상합니다. 현재 권 박사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올해 미군이 철수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지기는 했으나 이제까지 아프간 34개 주 가운데 30개 주에서 콩을 재배하지만 이제 사실상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주에서도 곧 콩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딱 맞는 콩 종자를 개발하고 재배하고 가공하고 시장을 만들어 콩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30만 톤의 콩을 생산해 국가 스스로가 영양실조를 퇴치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죠. 그의 이러한 자립형 영양실조 퇴치 모델은 다른 국가들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스리랑카, 탄자니아, 필리핀, 인도 등이 그에게 NEI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그의 이 모델이 전 세계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밝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악명을 떨치는 괴수의 존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인들을 괴롭힌 이 괴수를 한국이 해치울 수 있었다고 하죠. 한국이 무상으로 도와준 덕분에 아프리카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아프리카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에 아프리카 전역이 한국을 찬양하며 극찬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오래 괴롭힌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빈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무력분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의외로 아프리카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바로 작은 벌레입니다. 바로 메뚜기인데요. 한 마리만 보면 어떤 위협도 되지 않지만 메뚜기의 무서운 점은 때로 몰려다니며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메뚜기가 창궐하면 한 해 농사가 망가질 정도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 하나로 메뚜기가 등장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메뚜기는 아프리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메뚜기를 완전히 퇴치할 방법이 없어 약을 뿌리거나 불을 붙이는 방법들이 사용되는데요. 이마저도 엄청난 수의 메뚜기가 등장하면 무용지물로 군부대가 등장해서 본격적인 구제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렵다고 하죠. 에티오피아에선 메뚜기 떼를 마주한 비행기가 공항으로 되돌아왔던 일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협입니다. 아프리카의 괴수라고 불릴 정도로 위협적인 메뚜기 떼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 일정 주기에 맞춰 나타났던 존재지만 최근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메뚜기 떼의 출현이 빈번해졌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와 메뚜기 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와 같은 비중으로 메뚜기 떼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죠. 문제는 메뚜기 떼가 앞으로 더 자주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한 메뚜기 떼가 군집을 이루는 속도가 예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군부대가 출격해야 하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헬리콥터에 메뚜기를 처치하는 약을 설치. 메뚜기 떼가 출현하면 전방위에 약을 살포해서 메뚜기를 죽이는 것인데요. 아프리카의 대표종인 사막 메뚜기는 하루에 150km를 여행하고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잎을 먹어치웁니다. 최근 출현한 메뚜기 떼의 습격은 아프리카 9개국을 돌아다니며 남아있는 농작물을 싹 다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헬기를 사용해 조기에 진압한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메뚜기 떼 출현 지역이 아프리카라는 점입니다. 내전과 부패로 인해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는 인프라가 망가졌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헬기 운용할 돈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UN 식량농업기구는 국제기구의 헬기들을 동원해 메뚜기 떼의 정보를 취합. 현지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해 메뚜기 떼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 효과적인 제압 방법을 고안했지만 마땅히 좋은 헬기가 없어서 번번이 실패로 끝났는데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절망에 빠진 그 순간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은 메뚜기 떼의 위협으로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보호해주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UN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에 한국이 보유한 헬기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욱 국방장관은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500MD 헬기 16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케냐 등 병력 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UN 헬기 부대 창설을 독려. 헬기 정비는 물론이고 운용 교육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아프리카 국가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까지 약속했죠. 한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500MD 헬기는 국외에서 도입된 헬기로 한반도 산악지대에서 정찰 및 수송 역할을 맡으며 긴 시간 한국인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헬기는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아프리카를 괴롭힌 메뚜기 떼를 제압하는 데 있어 적합한 기종입니다. 기체 신뢰성이 높아 수송기에도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기종으로 경량으로 운용 가능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아프리카 전 지역을 누비는 메뚜기 떼 특성상 안전하면서 빠르게 전환 가능한 기종이 필수인데 이 헬기 하나 덕분에 작전 수행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의 공여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한국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케냐와 나이지리아 등 메뚜기 떼의 위협을 매년 겪어야 하는 국가들은 한국을 향해 지속적인 지원에 항상 감사하며 한국밖에 없다며 극찬을 쏟아냈죠. 한국은 헬기 지원과 더불어 평화유지 신탁기금 100만 달러도 지원했는데요. 유엔의 스마트 캠프 설립, 사상자 추적 시스템과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이행을 위해 기존에 지원하는 UN 평화구축기금 PBF 외에 특별히 100만 달러를 더 지원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은 한국의 통큰 선행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는 한국이 예전부터 아프리카에 보인 기술 이전과 과감한 투자에 항상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BBC 인터뷰 중에 한국을 극찬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해준 것에 감격한 나머지 한국은 우리를 살려준 신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한국이 보인 선행에 감사 인사를 보냈죠. 한국은 세네갈에 한국 통일뼈를 개량한 이슬이 ISRIZ 품종을 전파해 세네갈 국민들이 밥을 양껏 먹을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요. 빈번한 가뭄과 전염병의 창궐로 제대로 식량을 수확하기 어려웠던 세네갈은 한국의 도움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쌀을 재배할 수 있었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충해에도 강한 품종인 이슬이에 반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앞다튀 세네갈을 찾아 이슬이 품종을 도입하고자 서두르는 행보를 보였죠. 남아공 역시 한국이 무상으로 도움을 준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와 달리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보냈는데요. 한국은 남아공 음푸말랑가주 부흘레 영농학교에 트럭과 지게차를 제공.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짓고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만 주고 끝나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남아공 주민들의 고마움을 이끌어냈죠. 한국에게 감동한 니코 말로레케 영농학교 최고 경영자 CEO는 한국이 보여준 현명한 대처와 배려 덕분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말하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세심함 덕분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배려에 감탄하는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한국이 거둔 성과를 우연으로 치부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통해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정부개발원조 ODA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향후 5년간 약 1조 4천억 엔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까지 합치면 한화로 36조 원을 아프리카에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죠. 인프라와 인재 육성, 보건과 농업 등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이례적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죠. 1대1로를 내세우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당시 총리였던 아베는 아베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정책을 추진. 향후 5년간 아프리카인 4만 명이 일본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아프리카 일본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품었죠. 하지만 이 약속은 모두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의 직격탄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 경기도 최악의 상태라 아프리카 인재 채용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외국인 혐오 여론이 높았던 일본이기에 아프리카인들을 일본에 부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베가 약속했던 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재정부채가 심각한 일본 입장에선 아프리카를 지원할 여력도 안 되는 상태. 결국 공허한 말뿐인 지원인 셈입니다. 당연히 아프리카인들은 일본의 공허한 지원에 분노했죠. 현재 아프리카는 일본과 멀어지고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게 더욱 큰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메뚜기 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도움 덕분에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국이 운영하는 공군 전투기 마크가 태극기 문양이라고 하죠. 알고 보니 한국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를 잊지 않기 위해 태극기 문양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너른 대지를 지켜보고 나지막한 탄성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비행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눈길을 끄는 전투기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전투기에는 한국에서 볼 법한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납고 한 컨의 태극기 문양을 단 전투기 여러 대가 발견되었죠. 한국도 아닌 머나먼 아프리카 국가 한가운데서 태극기 문양을 발견한 그를 향해 안내하던 아프리카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생소한 나라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오랜 내전을 겪었기에 이곳 주민들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풍부한 자원이었죠.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이고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귀금속도 풍부한 곳입니다. 덕분에 자원을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 수 있었고 이 돈을 기반으로 군대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내전으로 인해 극심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앙골라 정부는 자원을 팔아 외화를 벌어 구소련의 전투기를 사들이며 공군 병력을 갖췄습니다. 판매한 자원으로 앙골라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미그 21과 미그 23을 비롯해 수 시리즈도 구입하면서 소련제 전투기에서 상당수를 사들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앙골라 공군의 주력 기종은 수호의 수 기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주력 기종에는 빠짐없이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앙골라 공군 부대를 우연치 않게 들린 한국인은 이러한 사실에 호기심을 느끼고 어떻게 태극기가 전투기에 달려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앙골라 공군에서 태극기 문양을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던 한국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과거 앙골라에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전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로 자원을 수탈당하며 포르투갈의 압제에 신음했습니다. 20세기 초 범아프리카 운동이 일어나면서 식민지 독립투쟁을 벌였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투쟁운동에 들어가게 되죠. 이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들이 개입 독립운동은 세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소련과 쿠바가 지원하는 공산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 앙골라인민해방운동 MPLA,과 서방 세계의 앙골라 민족해방전선 FNLA, 그리고 종족 대우에 대한 이견으로 새로 생겨난 앙골라 전면 독립연맹 UNITA로 말이죠. 이들 세력은 각기 자신들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하길 원했고 싸움이 오래 지속되길 바랬던 공산 진영과 서방 세계의 지원 때문에 오랜 시간 내전에 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산 진영의 지지를 받은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이 군사력이 강했기에 앙골라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종족 간 이념 간 차이로 인해 내전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남았죠. 결국 70년대에 시작된 앙골라의 내전은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앙골라의 사회와 경제를 좀먹었습니다. 앙골라 국민들은 내전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죠. 한국이 앙골라와 접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앙골라 내전이 가장 극심했던 90년대였습니다. 유엔은 루사카 평화협정에 근거해 유엔 앙골라 검증 임무단을 파견해 앙골라 내부의 치안과 시설 유지를 위해 기여하고 있었죠. 한국 역시 유엔에 소속된 일원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자격을 얻어 앙골라에 들어가 내부 인프라 시설 구축과 건물 보수를 돕고자 대규모 공병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뜨거운 아프리카 열대 지역이라고 생각된 앙골라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당시 앙골라에 파견되었던 공병부대는 극심한 일교차에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물도 맞지 않아 초반에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들답게 이들 부대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묵묵하게 UN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거주했던 우안보의 다리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들을 지으며 주민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병부대가 위치해 있던 우안보 지역은 강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가장 큰 다리인 쿠이마교 교각은 앙골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전 때문에 쿠이마교 교각이 무너지면서 이를 보수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공병부대는 이 교각을 보수하기에 이릅니다. 처음 유엔은 인도에서 온 부대에게 교각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요충지였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점에서 유엔은 인도 대신 한국에서 온 공병부대에게 작전을 부여했습니다. 인도군은 한국에게 밀려 자비를 맡아야 했죠. 한국 공병부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마무리 지었고 앙골라에서 복구된 교량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사였지만 한국은 이를 성실히 완수했고 이에 놀란 유엔군과 앙골라 정부는 한국 공병부대를 주목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앙골라 국영TV에서 이들을 취재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죠. 프랑스나 미국 등 다른 공병부대가 2달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한국은 한 달이면 충분했고 완성도에 있어서도 완벽했기에 앙골라에서 한국 부대의 인기는 한국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강을 넘기 위해 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이동해야 했던 앙골라인들은 교각 덕분에 단 5분이면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골라 전역에서 한국 부대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전해졌고 이를 기리기 위해 앙골라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로 생길 공군 전투기 부대의 마크를 태극기 문양으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국가였던 앙골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습니다. 태극기는 한국이 보여준 헌신에 대한 이들의 감사 인사였던 것인 셈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한국이 보여준 은혜를 잊지 않은 앙골라인들은 한국인이 오면 고레아라는 말과 함께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반면 앙골라인들이 한국과 달리 아주 혐오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1대1로 정책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투자에 나섰던 중국은 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에 엄청난 돈을 뿌리며 자원외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은 친중인사라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많은 이권을 보장해주는데요. 앙골라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2014년 앙골라 대통령이었던 도스 산토스와 협의를 통해 2,920만 달러 원조를 약속하며 앙골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 대통령은 중국의 호의에 감사하며 많은 중국인들이 앙골라에서 사업하는 것을 허가, 사업에 있어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등 중국 사업가들이 앙골라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중국은 앙골라와 이익을 분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앙골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탐낸 중국은 앙골라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년마다 석유 1만 배럴씩 17년 동안 중국이 가져가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 시설 건설에 앙골라 노동자들이 투입되기로 앙골라 정부와 합의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중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였죠. 앙골라를 중국 식민지처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앙골라인들은 중국의 횡포를 깨닫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많은 부정부패가 중국 때문이라며 시위에 나섰죠. 아시아인들이 앙골라를 찾아가면 한국인은 반겨주는 반면 중국인은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말할 정도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국가라는 오명만 얻은 중국.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아도 앙골라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과연 중국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한국인처럼 앙골라에서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